우리 때문이야. 청춘 3월 음악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미빛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이 오는 깊은 세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학하는 의지는 용기, 아미를 부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의 청년보다 60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들의 중생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의미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20세일지라도 이미 늙는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여러분, 엄경숙 원장님의
청춘이란 사무엘 울만의 시가 오늘 특강을 해주시는 우리 박찬종 의원님을 가리켜 칭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영원한 청춘이시고 대한민국 정치의 원로이시고 또 대한민국의 앞길에 갈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박찬종 의원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교육원장님과 올 평생교육원 교육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를 위해서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을 나오기 후에 법률 실무가로 살아오다가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기본은 법률 실무가로 살아왔고,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킨 일도 많고, 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잘못하면 긍정적으로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걸 기점으로 그 이후 대통령 선거에 완전히 중간 입장을 취하고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상대방, 그 당사자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우연하지만 간절한 호소가 있었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중간에 섰습니다. 그거는 한쪽에 섰으면 좀 큰 벼슬을 할 뻔했는데 그거 제가 사행했는데, 다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국민의힘당 당원도 아니고 중립적이지만 그때는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종식과 그 연장을 반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 2번을 찍자. 그게 제 입장입니다. 지지한다고 소리를 할 일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으나, 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지지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도구다. 어쩔 수 없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정부 사과 정권의 발호를 막아야 되겠다. 이 도구를 선택해라. 이런 입장은 온 것이 저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걸 전제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시를 살아가면서 이게 공론이 분열되고 이게 이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생각이 양분되고 한 그런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대로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남북 분단이 되고 남북 간의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군이 주둔하고, 그리고 남쪽에서 48년 8.15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사실은 건국이죠. 그리고 50년 6.25를 겪고, 그리고 이 박사가 물러나고 박정희 장관이 오늘이 5.16이군요. 62주년 요런 과정, 그러니까 5.16 이후에 현재까지의 우리 조국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걸 사건별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48년 8.15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제1공화국 대한민국 이 정부를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좌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게 정말 괴뢰 정권인가? 미제국주의자의 앞제리 이승만이 남북 통일정부 선거를 회방하고 3.8선 이남에서 미국의 괴뢰 정권을 세웠다. 그게 사실인가?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 사실이면 받아들여야지. 사실이 아니라 하는 데서 말씀드려갑니다. 우선 45년 8월 15일 남북 그러니까 쪽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은 이 소련이 말이죠. 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4월 뒤에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진 그때 일본에 대한 전쟁 선포, 포고, 전쟁 선포를 해가지고 이 시베리아 동쪽에 있던 압도적인 소련의 군사력이 만주를 통일하고 남하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2차 대전을 이제 구라파에서 영국이 중심으로 주축국인 소련, 독일과 이태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힘이 붙이니까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루스벨트 입장에서는 거기 이제 들어가면 국력도 소모되고 그러니까 우리 무기는 대준다. 이런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41년 12월 7일 진주한 습격이 일어났습니다. 3,600명의 미군 장병이 순식간에 폭탄에 죽고 18척의 전함이 침몰해버리고 400여 대의 전투기가 상실됐어요. 이 어마무시한 피해를 두고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게 미국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본 이놈들 손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전쟁 선포하고 태평양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일본이 좀처럼 이게 항복 안 하니까 괌과 사이판을 점령하고 오키나와를 점령해 들어가는데 완전 옥새작전을 하거든요. 이게 이상한 놈들이다. 이게 일개 사단이 거의 절반 좀 날아가고 이러면 백기투항하는 게 이게 전쟁 법규의 관행인데 일본 사람들은 사단장이 마지막으로 활국자살을 해가지고 전부 옥새작전을 하니까 야 이게 우리가 오키나와까지 갔는데 우리 본토를 점령하기에는 미군이 정도 100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스벨트 입장에서는 소련도 참전해라 또 이 태평양 전쟁에 이게 강력하게 호소를 해왔는데 소련의 입장은 이제 독일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가고 허덕거리니까 거기까지 열을 못 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원자탄 한 방 터지고 나니까 이게 전쟁 끝나갈 것 같으니까 쏙 들어와서 이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이게 2차 대전 연합국 일원이 돼가 막 내려오니까 이거 미국이 볼 때 이놈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한반도까지 다 먹어가다니까 그 수도를 시킨 게 3.8선입니다. 안 그래서는 부산까지 내려와서 소련군이 다 점령하고 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미국도 손을 떼었을는지 모르는 아주 위기의 순간에 8월 6일, 8월 9일 지나고 8일 그 사이에 소련이 그런 일을 이걸 막아가지고 3.8선을 막 저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쪽에는 미군이 그것도 9월 중순에 한 달쯤 뒤에 하지 장군이 이렇게 됐는데 이 소련 주둔군은 무슨 일을 하는 거니까 주둔 즉시 9월 중순에 김일성이를 데려가지고 평양시청 광장 발코니 시청 발코니 2층에 34살짜리 애송이를 세워놓고 이 소련 군장을 이 편국에다 달아주고 김일성 장군 환국식을 했어.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였는데 김일성 장군 등장합니다 하고 나타난 게 애송이가 나타나니까 박수를 쳐서 와 한 게 아니라 오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내내 완전 골판에 김일성 장군이 종횡무진으로 홍길동적 활동을 했다는 그 김일성 장군은 백발이 승등하고 이미 나이가 들은 이런 노병의 모습일 텐데 이 애송이가 이게 김일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소련군이 두들겨 맞춘 겁니다. 잔소리 하지 마라. 이게 김일성이다. 원래 이름 김성주인데 김일성이다. 이게 김일성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9월 19일 건데 그때부터 북한 전 지역의 시군구별로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여러분 유교 경험하신 분은 아실지라고 생각하는데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지방 시군 구청을 이미 다 그 이름의 이름까지 다 이렇게 다 소련군이 다 짜고 그리고 일체의 공산당 외의 활동을 다 중지하고 개신교, 천주교 탄압하고 그래가지고 황경진 목사 등이 전부 남쪽으로 이게 탈출한 게 그게 뭡니까? 종교 박탈하고 언론의 자유 없고 우리 공산당 김일성이만 앞세우고 그래가지고 이미 거기에는 이 45년 8.15 직후부터 46년 초부터는 이미 북한의 정권이 수립을 그게 그 수리에는 사실상 김일성이고 완전히 소련 복부가 최고권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남쪽은 미군이 들어가고 미국식으로 했어요. 미국은 자유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론은 자유다, 결사도 자유다 하니까 남노당이 활개를 쳤어. 저쪽은 공산당에는 활동 못하게 해놨고 남노당이 완전히 활개를 쳤어. 박은영이가 여기 어디 삼청동에 보고 주택에 아주 살고 아니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남노당 신문도 발행하고 이러다가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남노당이. 그때 군정이 이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이놈들 파괴 활동하고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고 내가 공산당 불법 선언을 하고 남노당 박은영 등의 수계에 체포령을 내리니까 남노당은 이 38선 동쪽 강원도 그런 지점을 사람이 죽이가 않지 않은 관 안에 들어놓아갖고 상여를 듣고 씌워가지고 38선을 넘어서 해주의 남노당 기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대구 폭동 사건 일이고 이럴 때는 북한이 이미 정권이 다 수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38선 이후에 정권 이미 서립, 그러니까 남조선의 정권 수립을 어떻게든지 회복을 놔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승만 박사가 귀국 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여서 47년 10월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과거의 카이로 선언의 기준을 두고 이게 남북한 통일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하는 유엔 결의를 47년 12월에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그리고 유엔 감시단이 한국했습니다. 인도 대사에서 매논을 비롯한 여러 한 10여 개의 그 유엔 대사들이 남북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감시단으로 왔어요. 38선이 막혔어. 북한을 못 들어가. 유엔에 보고를 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유엔에 다시 결의했어. 가능한 지역에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그래가지고 48년 5월 10일 선거를 했어. 그게 1대 선거인데 우리는 재헌의원 선거라고 부릅니다. 이승만 박사가 여기가 종로지요. 동대문구에서 입고 하셨어요. 동대문구. 종로에는 윤보선 장면 가벌구에 이렇게 입고 했고 조병옥 박사는 현재 잘 모르겠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50선거에 약 198명 200명이 제한된 국회의원을 뽑아가 그 다음에 7월 17일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가 공포해서 재헌절이 되고 17일이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해서 당시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이승만 의원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래서 정부를 조직해서 8월 15일 중앙청 공단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48년 10월 초에 귀국을 했어. 그리고 조선호텔에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 미 군정이 이 박사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빨리 이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 군정부 움직이라고 하는
계속 암덕을 가고 성경을 가르쳐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압됨, 닥터리 가압됨이다. 미국에 저항한다. 늘 그런 입장, 늘 충돌해 왔어. 그런데 유엔을 통한 통일정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이승만 박사가 과거부터 미주에서 활동했던 그 인적인 힘을 근거로 해가지고 백악관도 움직이고 유엔도 그렇게 결의를 하도록 해가지고 아주 어렵고 힘들게 따낸 것이 48년 50선거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걸 북한의 선동선전대로 이승만은 미국의 괴로워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괴뢰 정권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48년 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무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데 소련, 미국, 영국 그 세 나라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의논한 결과 이 세 나라는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당분간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 세 나라가 주관해서 상당 기간 표시도 꼭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이라는 것 없이 상당 기간 신탁 통치를 해서 자립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 시점에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른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 신탁 통치 결정입니다. 이 서울에서 난리가 났지요. 이승만, 김구 동일보도예요. 동일보도예요. 결사 반대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남로당의 박헌영도 결사 반대다 이랬어. 근데 닷새 만에 박헌영이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찬성한다, 찬탁이다. 이게 남로당이 밤새 표명한 거예요. 그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이야기 북한에서 그 소련 지도부가 박헌영이를 하다는 이 바보 자식아 신탁 통치를 해가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처럼 있을 때에 우리 공산당이 조직력도 있고 파괴활동도 하니까 이것들 우파 이거는 이 조직력도 없고 이게 좀 대가를 같으니까 쉽게 우리가 먹었으니 이 바보 자식아 네가 그걸 신탁 통치를 반대해? 혼쭐이 나가지고 닷새 만에 신탁 통치 찬성으로 뽑았어.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완전히 소련의 괴뢰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이승만 그리고 김구가 동일선상에서 47년 유엔 결의하에 감시를 받고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할 그때까지도 김구와 이승만은 동일보도했어요. 나이가 2살이 많지요, 아마 이 박사가. 근데 상해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이 이 박사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근데 임시정부가 상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성, 서울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연해주도 있고 만주도 있고 한 5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것도 상해가 13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받았는데 이 5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무조건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미주에서 그냥 그 양반이 외교 활동을 한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경무국장 김구예요. 경무국장. 나는 문직이라도 하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해방부에도 이게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북한은 이미 단독 정부를 수립했고 우리라도 정부를 수립한데 유엔 감사에 한다는 요 순간에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이 박사가 48년 5월 10일에 선거인데 김일성이가 4월 초에 남북한 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협상회의, 남북한 정치사회단체의 협상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는데 전국에서 그 대표자들 모여라. 그 김구 선생이 거기 참석하게 됐어요. 4월 19일부터 회의가 진행됐는데 18일 출국하려고 하니까 경교장에 그 한번 집이 거소가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밤새 포위를 했어요. 선생님 가면 김일성한테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니까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찌어찌 그 뒷문으로 탈출구를 뚫고 평양에 갔는데 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런데 김일성의 속셈이 어떤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간다. 이런 정도로 갔는데 확인을 했더니 꽝이야, 꽝. 그러면 그 같이 간 사람 중에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선이 김홍봉 같은 사람은 따라가 거기 주저앉았고 그 원래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주저앉는 사람이 많고 백범은 돌아왔어요. 백범이 만일 친공산주의자였다 같으면 거기 주저하다 치 고향도 황해도 완전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고 50선들이 치러지고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괴뢰 정권이고 통일정부 성립을 방해한 것은 이승만 일당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8.15 우리 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나서 9월 9일, 9월 9일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됐으니까 정확하게 24일 만에 북한 정권 수립을 선포했으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고 다들 단독 정부가 이미 돼 있는 상태지요. 단독 정부를 해놔놓고 3년 동안 계속해서 남쪽에 간첩도 보내고 내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것은 이승만 도당이고 미정부주의자들하고 계속 선동선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뿌리가 세뇌된 그 뿌리가.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을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 아니다. 괴뢰 정권은 김일성 정권이 괴뢰 정권. 철저하게 김일성이가 괴뢰다. 6.25가 북침이라고 하는 주장. 요거는 지금 그 민주당의 국민의힘당도 일부 있습니다만 80년대 운동권 출신들 학번으로 따지면 82, 81, 82, 83 81 학번은 그 민노당이죠. 이석기 걔는 확실히 간섭 같아. 그 지금 진역한 8년 살다 나왔잖아요. 걔가 지금도 민노총 뒤를 이렇게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걸 알려져 이제. 그 지금 외고대 81 학번이고 송영길 82 학번, 김민석 지금 민주당 정치의장 82 학번, 그 다음에 부산에서 국회의원 해수부 장관도 했던 김영춘 82 학번.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80년대의 전두환 정권 때에 서울대와 고대 연대의 중심 세력을 지휘했던 게 송영길, 김민석, 김영춘. 김영춘은 고대 학생회장, 송영길은 연세대, 김민석은 서울대학. 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이영희 씨라고 조선일보 외신부장을 거쳐서 한겨레 신문을 잠시 전 잘 기가 안 난다만 한양대 교수를 했지요. 그 양반이 쓴 책,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리고 전환시대 논리 등에 쓴 논문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승만이 미국의 앞제비로 대한민국 건국된 대한민국은 미국의 괴뢰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 6.25는 북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80년대 요 지금 말씀드린 요 운동들이 거기에 완전히 변하게 돼요. 아까 지금 예를 들은 그 사람들이 1세대고 2세대가 림종석, 걔가 성이 뭔지 발음을 한다. 흔히 그래 림종석, 북한식으로 그게 2세대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이영희 씨가 쓴 그 책에 완전히 몰입되어 가지고 그걸 구호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거예요. 반미자주화, 그다음에 반독재 민주화. 반미자주화에는 바로 이런 책에서 습득한 것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됐습니다. 91년에 해체됐어요. 그리고 동서독이 동독이 붕괴한 게 2년 전일 겁니다. 89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크렘린국에 있던 외교문서가 전부 공개가 됐어요. 그게 한국말로 전부 번역돼가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실에도 그게 전부 축적돼 있어요. 그걸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가지고 찍어보면 그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영희 씨가 이런 불확실하고 거무명랑한 주장을 편 것을 완전히 뒤엎을 자료가 그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6.25 전쟁은 어찌 됐냐. 49년 10월에 김일성 수상과 박은영 부수상이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스탈린을 만나고 면담을 해가 우리가 이 남조선에 이게 조직을 공고히 해놨기 때문에 휴전선 돌파만 하면 곳곳에서 인민공화국 만세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하니까 스탈린이 안 돼. 스탈린이 걱정한 건 혹시 이러다가 미군이 들어오고 자기들이 개입하면 이제 또 3차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2차전에서 회복도 안 되는데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공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다면 이 중국이 끼어들어야지 우리는 뒤에 있어야 되겠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듬해 3월 달에 다시 갔어. 그러니까 스탈린도 계산을 한 거야. 우리가 병력은 못 준다. 그 대신에 탱크 230대와 총포는 제공한다. 그 6.25 때 소련은 참전 전혀 안 했어요. 그게 스탈린 계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미군이 참전하고 이 모택들도 참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공이 한반도에서 적극 싸우고 국력을 한번 소진해봐라. 이런 계산이 있었다고 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쳐내려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북침입니까? 북침이냐 이 말이야. 증거가 다 있는데 북침을 하려고 그러면 군사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병력에 지금 그 당시 38선이 배치되어 있는 거 띄엄 있고 그리고 6.25 전날 전부 휴가 없이 다 보라고 그랬잖아. 이게 전쟁을 치고 북한의 남침이 예상되는 나라 군대의 지시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뚫려버렸다. 이걸 두고 이게 북침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역사적 기록이 다 있는 것입니다.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48년 5월 10일 재헌의원 선거 있기 전달, 바로 전달의 4월 3일 새벽 4시에 남노당이 조직화된 게릴라 부대가 13개 경찰서 파출소와 공공기관을 폭파 습격하고 우위 인사 경찰관을 살해한 데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짓을 했느냐, 남노당이. 경찰관 비교적 간부였겠지요. 잡아다가 사지를 묶고 톱으로 생으로 목을 잘라. 무수히 그렇게 했어. 이게 뭐가 공포정치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게 남노당이 떴딱하면 그냥 살살 빌고 복종하고 어디 도망가서 죽지 않으면 말이야. 이게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초기에 만드는 겁니다. 그 제주도의 그 책임자가 김달삼. 그때 나이 26. 이게 태용원 의원이 한 무렵에 제주 4.3 사건 북한에 지령해야 한 것이다. 지령해야 한 것이지요. 지령해야 한 것이지요. 김달삼이가 혼자 합니까? 그 무렵에 이재국이라고 하는 남노당 군사 책임자를 박은영이가 밀파해가지고 김달삼하고 인원해가지고 자간 50선거에 제주도에서 3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회방해라. 방해해라. 이런 지령에 따라서 김달삼이가 움직인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경찰관들 다 도망가고 숨어야 되니까 그 육지에서 경찰관들이 공수대에서 오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군대가 왔죠. 왜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60도 고를 파가지고 거기 자연분황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지역이니까 이게 전부 한라산으로 숨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완전 소탕된 데는 한 6년 걸렸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소탕된 게. 그러니까 그걸 소탕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게릴라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민 중에도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당신 가까이 있었지 않느냐? 이게 복식과 밥을 제공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게 되면 이 진화 부대가 살해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게릴라보다도 이른바 양민이 희생된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이걸 어떻게 그때 막 가려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달삼이라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했어요. 일본의 중앙대학인가 하는 이 사립대학 유수함대학을 졸업할 때 일본군 예비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육군사관학교가 아니고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유학생의 절반 이상은 일제시대 이론적 공산주의에 함몰되는 사람들입니다. 저 장인도 그 시대에 일본 유학을 한 사람들인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막스 레닌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고, 그 간과 서점에 주말이면 전부 거기 가서 그런 서적들을 사다가 탐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 낭만적 공산주의자들이 상당수가 생긴 겁니다. 김달삼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해방되고 귀국해갖고 남노당에 접선이 되고, 그래가지고 대구시 폭동에도 46년 10월 1일 폭동에도 관여해갖고 많은 공로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지략가고 지성인으로서 행복하니까 제주도는 네가 책임지고 이걸 폭동을 일으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달성은 탈출했어요. 공격이 밀려오니 탈출해가 해조에 갔어. 박은영인에 가서 평양을 가가지고 그 직후에 일기 대의원, 북한식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국회의원, 일기 대의원이 되고, 그러고 나서 너는 특출한 게리라 부대를 운영할 능력이 있으니까 김달삼 부대를 한 200명인가 편성해가 그 유교 전입니다. 태백산 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이게 경상북도 대구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 한국 사살당했어요. 그게 그때 나이가 28인가 밖에 안 돼요. 북한 평양 근교에 혁명 열사능이 있는데 그게 가묘가 돼 있어요. 김달삼 동지.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김달삼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지령을 받았고 태호 의원이 100번 맞지요. 전 제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 사상 사건 이러면 제주도 사람들도 말을 잘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법무장관하고 경찰청장을 대동해갖고 그 4.3 2019년이가 기념식에 나와가지고 제주 4.3 사건은 48년에 평화적인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기원하는 제주도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분명히 학살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런 빌먹을 자식이 있는데. 아이고, 제가 중학교도 후배고, 변호사도 후배지만, 이게 미친 소리야. 이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완전히 북한식의 선전선동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남북한 통일정부를 원하는 제주도민들이 평화적 집회를 분명히 학살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386이 586 되고, 제가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이 정권을 계속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내면 제 건강이 나빠지겠지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화를 좀 삼겨.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온 게 제가 한마디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임 중에 언젠가는 국군의 날인가 평창 올림픽 때 그 리셉션에 김정은이 여동생하고 모두 북한 대표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신영복 선생은 위대한 서상가랍니다. 신영복은 그 공산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기에는 뭐 좀 그런데 제가 공산주의자 틀림없어요. 그래가지고 통역당 사건에 관련되고 위진혁 사다가 전향서 써내고 나온 사람인데, 전향서라는 게 뭐 종이족쇄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대한 사상가라고 얘기했다가 공산주의자 또는 김일성주의자를 그렇게 했고, 약산 김원봉 선생의 그 광복군 창립일을 국군의 날 10월 1일로 된 걸 변경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산 김원봉 선생의 영전에
숫자를 바치고 싶다. 그걸 아마 그때 평창에서 얘기했잖아요. 하여간 공개서 상에서 얘기했는데 약산 기본봉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서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단이 귀국할 때 광복군 사령관 자격으로 왔는데 그때 광복군은 참 우리가 가슴 아프게도 600명밖에 안 돼요. 그 600명도 중국 장개석 군대의 피복과 모자와 계급장을 그러니까 그 휘하의 일부야. 그러니까 백범 김구가 45년 8.15에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안 치면서 통곡을 했던 이유가 김구가 공산주의자가 절대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그 사람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기회를 안 줍니까? 한 일개 사단주 만들어가지고 서해안에 침공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유엔군의 일원이 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안 주신다. 통곡을 한 사람이야. 대선 통곡을. 그래서 이제 광복군 사령관은 막바지에 어디 떠돌다가 백군하고는 생각이 이게 다른데 그래 뭐 들어보니까 군사부장인지 뭐 이런 거 빈감투지 상해 임시정부 감투라가 마지막에 빈감투지. 그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번이 48년 4월에 김일성의 헛발질하는 남북 정치 협상 회의에 따라가고 그 주장자가 6.25 때 그러고는 장관급에 승진해가 6.25 전쟁에도 국방 지원 업무를 담당해가 완전히 공산주의자로서 김일성주의의 본색을 드러냈는데 56년에 김일성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종파주의 분자들을 이게 척해가겠다. 종파 분자들 척해가겠다. 종파 분자니까 주파. 주력은 뭔가면 나가 김일성을 반대하는 종파 분자들은 전부 싹쓸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박은영이를 미국 간첩, 약산 김원복은 장개석의 간첩, 장개석의 간첩으로 본 거는 황포공강학교 교장일 때 장개석, 거기 학생 출신이었거든. 곡을 덮으시고, 그 다음에 연합파의 최창익 소름발 누구 이래가 한 50~60명을 전부 가두어 버렸어. 그러니까 2년 뒤에 전부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처형했는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했어. 박은영, 최창익, 김원봉의 가묘라도 혁명열산 등에 이러냐 없고 김달삼의 묘는 있어도 김원봉, 박은영, 최창익 그 다음에 이강국 등 일제시대 기라성같이 고생하면서 항일운동한 사람들 건드는 완전히 없애버려. 그러니까 이런 김원봉의 김정은이 똘마리를 하면서 술잔을 바치겠다고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를 배척하고 반역하던 사람에게 문재인이가 내 충실한 대변인 줄 알았더니 이 술잔 바치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문재인이가 뭘 모르거나 아니면 덜 떨어진 자식이야. 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녀석에게 저쪽 조금만 알아도 그 소리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문재인에 의해서 사상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적 통일정부를 기원하는 제주도민들의 기표를 학살했다. 국민의힘당도 지금 귀국합니다. 태영호 의원을 당원권 정지 3개월인데 그게 뭐 공천 관련 파동이 있어서 그것만 갖고 한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겠는데 두루뭉실을 해버렸어요. 이게 제주 사상 사건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당시 비상대 정연양 전진석 국민 정서에 위반되는 말은 최고위원으로서는 삼가야 된다. 국민 정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시간을 두고 교정을 해. 그게 우파 정권인과 세력이 해야 되는데 좌파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걸 먹고 내래기 비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 G7 국가에 등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1 G7 국가는 기왕에 있었던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 7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알만하죠. 그 나라는 민주주의 신봉하고 자유민주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 제2의 G7 국가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원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를 신봉하는 나라. 그게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 7나라예요. 여기에 미국, 캐나다는 인구가 2천만밖에 안 돼요. 빠지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앤드 코리아 여기에 등극했어요. 우리가 지금 셀러리맨들의 평균 연봉이 일본을 앞선 것이 재작년부터도 우리가 앞섰어요. 그리고 작년 통계로 세계 50대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50대 기업이 일본은 지금 도요타 하나만 돼 있어요. 10여 년 전마다 일본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만 남았고 한국이 제가 알기로 4개가 더 들어가요. 그런데 전자분야는 한국이 완전히 일본을 눌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G7 국가에 우리가 등극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디에 주눅이 들었는지 스스로 이 좌파들 공세에 주눅이 들었는지 스스로 이게 우리를 왜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깬 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각도로 3월달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그 연설을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평가할 때는 그 연설로 대한민국은 지금 말씀드린 G7 국가에 확실히 등극했다. 이게 절대로 깔보지 않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증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저는 그가 뭐 영어 발음이 정확하게 자기가 할 말을 전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황 거기에 곁들여서 그의 아주 자신만만한 영어 연설 그리고 군데 예를 들면 삼성이 캘리포니아 오스틴시에 얼마를 투자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원의원 오소코 상원의원이 작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여기요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게 자신만만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박수를 막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G7 국가에 등극한 그 순간을 전 세계에 쫓겨난 미국 백악관, 미국 언론, 미국 국회 여기에 심어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러기 전에 대한민국 만만하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도 외교라는 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 아닙니까? 줄 건 주고 받는 거 내놔라. 이렇게. 그 일본은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어.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이라고 하면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G7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도 이게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자꾸 처지고 있어요. 그 일본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속으로 이놈도 이렇게 봐도 될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올라와 있다. 일본 얘기 났으니까 옆길로 조금 간다면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지난주에 찾아갔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왔지요.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거니까 똑똑 팔아먹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이 수입 규제에서 이걸 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생겼다. 이게 이재명의 말이에요. 그 정상회의에
독도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도 않고 거론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은 지금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태평양상에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까지 포함해 11개국이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푼다? 벼락 맞을 일이지, 벼락. 어떤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서울시내 곳곳에 독도를 팔아먹었다. 후쿠시마 수입국이 수산물 돌아다가 이 국민들 어느 순간에 말이죠. 선전선동에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하면 외교 실패가 첫째요. 미국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와서 하나도 손해본 게 없는데 외교 실패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첫째야.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근데 그걸 타다하기 전에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거세고 반복적이고 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파는 멍청해. 멍청한 가운데도 박찬주의만은 소리 지르고 다니는 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독도 문제는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이번에도 기시다가 왔을 때도 뭐 프랑카드에 독도 문제 파라고 받고 있었는데 의제에 오르지도 않았고 제가 그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독도를 팔아먹은 거로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팔아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98년 10월 달에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언문이 이런 A4 용지로 한 10장쯤 돼, 10장. 그걸 다 읽으면 15분 이상이 걸려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일 관계에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는 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협정으로 이미 다 결착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일본국 총리 대신 오부지는 과거 식민 통치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통제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자로 된 단어에 사죄라고 하는 그 어휘에 아주 집합된 용어를 다 사용했어. 그러니까 오늘 앉아가지고 인조대학이 청태종한테 한 번 전하고 이거 세 번 찍고 이걸 339, 399 고대하는 그 짓을 안 했을 뿐이지 말로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지 수상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겸허히 받아들인다. 여러분, 국가 원수끼리의 공동선언은 준조약입니다. 준조약. 일반 조약은 정권 대표가 조약을 체결해보면 각 국회의 동의를 받아가 비준절차를 받는데 국가 원수끼리의 공동선언도 국회 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관례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준조약이고 그러면 그 이후 정권도 이걸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존중하면.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이래놓고 이제 어떤 일본 문화, 영화, 김대중 대통령 이 선언이 왜 막 들어갔지요? 근데 이걸 계기로 석 달 뒤 99년 1월에 한일 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독도를 중간 수역에 넣었어요. 독도를 우리 영역권으로 DJ가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수산 그 획득 시장에 대폭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 독도를 팔아먹었다 그러면 김대중이라고 김대중. 너희는 김대중 정신을 이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이야. 민주당 너희들 말이야. 그 얘네들이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그 이번에도 기시다고 하고 모든 언론들이 잘못된 거. 오기 전에 어떤 진솔한 사과를 하는지 두고 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거기에 현혹된 이 참 불행하지만 일부 국민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 수상을 볼 때마다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너 이놈 독도는 한국 땅인데 더 이상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해라. 늘 이러라는 겁니다. 이게 이 짓을 우리가 G7 국가에 등극하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약화되어서 우리 눈치를 보는 지경에 이르는데도 여전히 일본 수상이 온다 그러면 어떤 수준의 사과를 하는가 두고 보자. 그래야 됩니까? 이번에 기시다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오부지 김대중 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 안에도 혐한 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덜 떨어진 일본 국회의원 가운데 한국을 뒷발질하면 표가 생성되는 개들이 그 좀비들이 수시로 한국을 따서 그렇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법통상으로는 이게 다 화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은 우리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45년 그러니까 만 35년을 일제강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부지 수상이 말한 대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 중국은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1895년 그 15년 뒤 그러니까 1945년까지 60년의 세월 동안에 일본 제국주의로도 어느 정도 침탈을 당했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일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었고 대나를 한량 받았어요. 지도에서 중국 지도라는 걸 지우고 일본 영토가 돼버린 겁니다. 55년 동안. 그리고 노부교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만주 사업은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본토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특히 1937년 이 청일 전쟁을 그러니까 일본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사해를 점령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남경을 점령해가지고 2달에 걸쳐서 남경 시민 30만 명을 총으로 칼로 찔러주게 쏘아주게 30만 명 신고된 강간 피해 사례만 8만 건. 근데 그것뿐입니까? 화북 지방 일대 완전히 슈테밭을 만들었고 31년에는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 중국이 워낙 큰 영토니까 저 남쪽 귀퉁이에 장개석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연안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때 그 중국 대륙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게 일본 사람들. 이걸 일본 사람들이 8.15 이후 이 모택동 정권이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한국식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그 배상액은 일본 역도의 늘 절반을 미국이나 EU에 팔아도 부족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라, 한 일이 없습니다. 떡봉김이 제사진다고 시진핑이 일본 수상 볼 때마다 사죄하라, 반성하라, 돈 내놔라 안 합니다. 이유를 설명해서 기호를 내라.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그 지난 역사를 들춰내는 것은 우리의 못난 선조들의 불행했던 실수를 들춰내는 것이다. 이게 중화제국을 건설하고 세계 중심인 중화의 후손들인 우리가 할 짓이 아니다. 이거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걸 오히려 묻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뭐 배상성. 그리고 우리는 G2 국가다. 일본 만만하게 보고. 근데 난 그 조국이라는 자 걔를 내가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놈은 말이야. 수시로 주창가 들고 일본에 쳐들어가자고 하는 놈. 이게 서울대 교수라는 놈이 말이야. 과거사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정권 안에서 일본이 수틀리는 짓을 하면 당당하게 나무라면 돼. 그리고 거기다 대고 뭐 조국위원부 그게 배상 박근혜 때 한 거 그거 그냥 문재인 정권이 파괴하고 하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번에 그 배상도
노무현 대통령은 배상을 어떻게 하는가? 65년 청구권 작업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배상한 데서 유학된 사람을 청구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연구한 결과 이건 우리가 배상하는 거야. 이미 국제규약으로 이건 일본이라는 소비를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배상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이도 애들로 그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되고, 일본은 볼 때마다 반성하라, 사과하라, 본내나라. 여러분, 장훈 선수라고 기억하시는 분, 제일교포로서 40년생인데, 공교롭게도 히로시마에서 태어나가 자랐어요. 히로시마 원폭이 45년 8월 6일 터졌을 때, 그때 5살. 변두리 빈민촌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큰 누이가 학교에 갔다가 피폭대가 즉사해 버렸어. 그는 이제 불행을 겪었는데, 그 뒤에 고등학교 때 발군의 야구 실력을 발휘해갖고, 일본 명문 구단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스카우트 해가지고 21년간의 선수 활동 동안에 일본 야구의 전설로 명예전당에 허락된 분입니다. 1940년생. 근데 타율, 도루, 타석 모든 면에서 아직도 장훈 기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화하지 않고 국적을 바꾸지 않았지만 한국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불리를 받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의 정신을 지켜왔다. 그 일을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 끝에 이번에 다음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이잖아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제1회 G7 회의에 한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 뉴스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대통령과 한국을 이만큼 대우하게 됐다.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 끝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만큼 국력이 신장되고 일본이 깔볼 수 없는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 제발 좀 사죄하라. 돈 내놔라. 이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장원 선수가. 이게 문재인이나 조국식으로 하면 이런 친일파고 이게 매국노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 전체를 문재인이나 조국이 들으면 박찬종이 완전히 친일파고 매국노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 듣고 가만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동시에 저와 함께 매국노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딱선이 없는 자들이 나라의 국권을 막았던 때가 있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 얘기 3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5일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사 구테타로 헌정을 중단했다. 구테타. 근데 이 구테타를 국민혁명으로 승화시킨 게 20세기에 한국의 5.16밖에 없다. 18년 집권하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완전히 만들어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 중심으로가 호철과 비롯한 철강 산업,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 등 모든 분야. 박정희 정권 이전에 장면 정권 시대에 60년 8월에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 이듬해 5.16에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 8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마 잘 기억 못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장면 총리의 수기에 의하면 중앙청 총리실에 매일같이 자기파 국회의원들이 찾아와 총리 면담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각제니까 그 국회의원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씩 만나면 총리님 이 다음 개각에 저 끼워달라고 지금 장관으로 앉은 이놈은 나쁜 놈이라고 이놈 도둑질을 먹는 거 맨날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 말기에 가서는 8개월 그 말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학생들이 횃불 데모대가
가자 북으로, 북은 남으로, 남은 북으로. 완전 빨간 세상 되는 거예요. 속술무책이야. 그걸 잡아주지도 못하고 경찰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5.16이 아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미 적파됐고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 이렇게 안 된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에피소드가 있죠.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이 판교근처 그 기공식 한 우리 불도장 앞에 당원들 들어놓고 반대했잖아요. 고속도로를 미쳤다고 뚫느냐. 뚫어놓으면 부자들이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한여름에 양쪽에 논밭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 일어나보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닦느냐. 이게 악당이야, 악당. 그물에 고속도로 왜 닦아야 되는가 하면 이미 화물, 수출 화물이 인천 말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용산에 수출 화물 컨테이너 박스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화물열차 실으려고. 그러면 제 친구들이 그때 그 일을 한다 해서 얘기야. 그러면 이제 현금을 여기 한 4군데 돈 거기로 여기 5만원, 여기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화물에 직원한테 저거 지금 좀 빨리 실어줘. 내가 하나 더 찔러주고 이러면 또 하나 더 찔러주면 못해요. 이럴 때 근데 늦었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역으로서는 유신했다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공으로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모택동이가 문화대 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에도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정적을 윤석열을 비롯한 정적들을 홍위병 시키고 그냥 타살해요. 그런데 모택동 시대가 끝나고 등소들이 뭐라고 했냐. 이 가슴을 쓰다보면서 모택동 동지는 027 과오 3 그러나 그는 영원한 우리의 동지다. 이래가 천안문 광장에 전세계 인민 만세하면서 중간에 모택동 사제를 아직도 걸어두었어요. 저는 외람되게 얘기지만은 이승만, 박정희, 09, 과 1이 됩니다. 과거 제대로 이승만 대통령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유신도를 했다. 그게 트집거리라면 그 광원은 1밖에 안 된다. 압도적으로 공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좀 받으시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강사로 많이 드려야 돼요, 강사. 개인적으로 하시죠, 나중에. 힘드셔. 전체 사진 좀. 사진.